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앞에 강의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볼 때 좀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번 강의는 동영상을 좀 빼고서 있는 자료만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꼭 페이지 프로그램을 페이지 로직을 실행시킨 다음에 설명한 내용을 꼭 하나하나 직접 실행시키면서 해보고 확인하고 이러길 바랍니다. 뭐 참고로 해서 참고 자료에다가 파워포인트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서 동영상에서 따라가기 힘들다 싶으면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열어놓고서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실습을 하면서 강의 자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페이지 로직 버전 9.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그 멘토 그래픽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게 10점대 버전 아마 다운받았을 겁니다. 아니면 딴 게 더 아래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기본 사용법을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기본 기능은 따라해도 됩니다. 화면상에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페이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페이지 로직, 페이지 레이아웃 두 가지를 쓸 겁니다. 페이지 로직은 스케매틱 즉 회로도를 그리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걸 합니다. 보통 이제 아트웍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주로 수행되는 내용은 P&R이라고 하고 Place and Route 부품을 배치하고 배치된 부품의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배우는지 그리고 현재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렇게 좀 잘 상황을 인식하고서 따라하기 바랍니다. 사용법은 어렵진 않거든요. 기능은 참 많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흐름만 잘 이해한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이 중요한 거니까요. 페이지 로직 기본 사용법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윈도우 사용법 조작하기 해서 이 키보드 숫자판 마우스 사용법 설명을 많이 했었었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표시되는 이것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기본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 기본 사용법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꼭 신경 써야 될 게 줌인 줌아웃 중요하거든요. 화면 확대 축소하는 거 어떻게 하죠? 그냥 마우스로도 물론 됩니다. 키보드상에서 페이지 업 확대, 페이지 다운 축소 이루어집니다. 사용하는 단계에서 화면에 찌꺼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그래픽 카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 프로그램이 윈도우 시스템에서 메모리 걸쳐서 어쨌든 원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요 엔드 버튼을 눌러갖고 리드로우를 실행시키십시오. 그럼 화면을 다시 한번 그려주거든요. 깨끗하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줌핏이라고 했는데 핏 보드라고 되어 있죠. 이 홈 버튼은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의 모니터에 다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작업하다가 나 지금 뭐 했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보고 싶어 하면 홈키를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나타나죠. 그 밖에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마우스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데 이동키를 이용하게 되면 커서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네요. 그 밖에 화면 단위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는 펜 기능을 쓰거든요. 이걸 쓰게 되면 화면을 그러니까 숫자판에 들어있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숫자 기능으로 하면 안되고 원래 펑션 기능은 넘버러 키 잘 선택해서 눌러줘야겠죠. 이게 숫자냐 아니면 기능이냐에 따라서 이게 화면 단위에서 위로 아래로 좌우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홈은 홈 이기하고 이거 동일합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도 동일하게 동작하고 있고요. 다 똑같네요. 뭐 둘이면 호환이 되는 거네. 예, 그거 잘하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마우스의 현재 기준으로 할 때는 엔터 누르라는 소리 같아요. 인서트는 현재 커서 기준으로 화면을 이동하는 거고요. 마우스 이게 단계별로 다 설명을 또 하게 해놨네요. 마우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버튼 두 개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쓸 때는 버튼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린 중간에 휠드 쓰거든요. 왼쪽 버튼 같은 경우는 항목을 선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했을 경우는 프로퍼티 창이 나와서 그 해당하는 대상 아이템에 대해서 특성값을 설정해 주게 하죠. 앞 강의에서는 주로 텍스트에 대한 거 보여줬고요. 컨트롤 키를 사용했을 경우는 해당 대상을 추가하거나 취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사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했을 경우는 어떤 영역, 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그 속에 여러 가지 대상이 있으면 다 선택이 돼버리는 거고요. 또 어떤 대상이 선택한 상태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동이 됩니다. 무브가 되는 거죠. 끌어다 놓기 이런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잘 알고 있고요. 왼쪽 버튼의 역할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휠 중간 거거든요. 보통은 휠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데 얘들은 실제로는 이거는 중간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르는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휠로 하면 화면을 위아래 어떻게 했었죠? 휠을 위로 올리면 화면이 위로 올라가고 내리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걸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 놓고서 휠을 클릭을 해봐요. 버튼 누르시 눌러버린다면 딱딱 소리가 날 거예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커서를 화면의 중앙에 맞춰서, 즉 화면의 중앙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클릭한 걸 중앙에 놓고서 주변 걸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건데, 누른 상태로 해서 휠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위로 쭉 올리게 되면, 이걸 누르고서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가 네모난 게 두 개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로 가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걸 아래로 끌어내리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휠 버튼, 중간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만을 보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좋은 기능이에요.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동은 휠을 돌리게 되면 상하 좌우 이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찌꺼기가 나오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무슨 키 눌러야 되죠? 엔드 키 눌러야 되는데 파워포인트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어떤 용도로 썼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였지? 대상을 선택하고 누르면 무슨 메뉴가 나오죠? 그리고 팍 튀어나오는 메뉴를 팝업 메뉴라고 합니다. 팝업 메뉴.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누르게 되면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이 패즈 로직에서는 셀렉션 필터 메뉴가 나옵니다. 셀렉션 필터가 뭐냐고 그러면 이 화면상에서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게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마우스로 선택 가능한 게 뭔지를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걸 셀렉션 필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실수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써본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원했고, 그래서 이 패즈 로직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아이템과 관련된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적용된 걸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마우스에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 휠도 버튼이라고 보고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마우스, 휠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좋은 역할을 쓰고 있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쓰면 쓸수록. 그래서 마우스 활용법 설명했습니다. 메뉴가 뭔지 쭉 오늘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설명 위주로 나갈 겁니다. 자꾸 실제 사용하는 예를 많이 집어넣더니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아마 이거 설명하다가도 또 한나절 걸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패즈 로직에는 이렇게 6가지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파일, 에디트, 뷰, 셋업, 툴, 헬프가 나옵니다. 헬프도 도움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보면 되고요. 요즘 프로그램 특징이 프로그램 내 사용 설명과 예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도움말은 여기 오픈 페이지 로직 헬프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가 뭐죠? F1번 키 누르면,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F1번 키를 누르게 되면 다 도움말이 제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씩 한번 메뉴 구성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파일과 관련된 거, 새로운 거 만든다, 있는 걸 열어본다, 작업하는 걸 저장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도 있고요. 임포트, 익스포트가 있어가지고 다른 형식의 데이터, 다른 소프트웨어한테 데이터를 전해주고 싶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페이지에서 만든 거를 활용하고 싶다, 이럴 때 익스포트, 수출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쓰고요. 다른 데서 만든 걸 가져올 때는 임포트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파일 형식만 지정하면 다른 데서 한 것도 쓸 수 있습니다. 패즈, PCB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많이 쓰이는 게 한 200종류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패즈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있죠? 오아캐드도 있고요.
오아캐드는 스케매틱 하긴 좋은데 이 레이아웃 쪽이 약하다 그래서 좀 업체에서는 스케매틱 요거로만 쓰고 있고요. 그 밖에 뭐 국내에서 만든 뭐 마이 PCB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윈스케매틱, 윈PCB라는 것도 있네요.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씁니다. 쓰기는. 그렇지만 페즈나 뭐 오아캐드 또 뭐 캐드스타 이런 류의 프로그램보다는 아직은 사용자층이 좀 얇고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좀 덜 쓰는 쪽이고요. 또 크리에이트 PDF 파일, PDF로도 저장을 할 수 있네. 오케이. 그 밖에 뭐 악취, 라이브러리 리포트도 기타 파일과 관련된 것들도 추가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관련된 거 당연히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파일 여기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작업하던 게 있으면 여기서 최근 파일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에디트 기본적인 화면 이 메뉴 구성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편집과 관련된 거 취소, 재실행,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비트맵 그림으로 저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카피 앤 비트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밖에 파일로 붙여넣기도 있네. 다른 파일에 있는 특성도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동, 삭제, 그리고 특이한 점, 이거 두플리케이트란 말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여기서는 카피란 표현, 팝업 메뉴에서는 카피란 말을 쓰진 않고요. 다 두플리케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입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는 특성값을 표시하는 거고요. 어트리뷰트 매니저 이것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밖에 편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표시되어 있고요. 주로 아래쪽에 기술된 내용들은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거든요.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뷰 메뉴, 뷰 보통 이제 마우스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예,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거는 화면을 제어하는 쪽에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요건 특이한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슈트, 아까 워크시트라고 했는데 워크스페이스라고 돼 있죠. 그것 단위 관리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요게 아웃풋 윈도우가 뭐죠? 화면이 있으면 여기 메뉴들 나오고요. 화면이 이렇게 잘라져 있죠. 요 밑에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들이 나오죠. 이거 나중에 여기 파일로 출력됐을 경우 파일 목록도 나옵니다. 거기서 클릭하면 바로 파일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요거는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쪽에 나와서 전반적인 파일 관리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툴바라고 이제 툴바를 확장시키게 되면 크게 봐서 세 가지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표시가 되겠죠. 여기 보면 스탠다드 툴바, 그 다음에 셀렉션 필터 툴바, 그리고 스키매틱 에디터 툴바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 항목을 선택해서 보여줘도 되고 감춰도 되고 이런 기능도 수행을 하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가 뭐죠? 맨 아랫줄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화면도 저장할 수 있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보는 화면 상태를 저장하는 겁니다.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셋업은 지금 우리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레이아웃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레이아웃 데피니션 많이 쓸 거고요. 디자인 룰 요거는 실제 회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화면에 표시되는 폰트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설정 사항을 파일로 저장해서 필요한 설정을 불러다 쓸 수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기능이요.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는 업체에서도 이걸로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툴에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보다 이제 기술적인 사항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일 텐데 파트 에디터, 부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만들어져 있진 않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직접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부품의 외형이 어떻게 됐다, 핀이 몇 개 있다,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를 다 만들어줄 수도 있게 합니다. 그게 파트 에디터. 아마 조만간 바로 쓰게 될 겁니다. 그 밖에 기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슈는 엔지니어링 체인징 오더라 그럽니다. 수정사항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것도 들어있고 여기 보면 넷리스트라는 게 나옵니다. 네트리스트라고 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네트워크 할 때 그 네트거든요. 연결 관계를 정리한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려진 논리 회로도, 즉 회로도를 갖다가 레이아웃에 보내고 싶으면, 즉 배선 배치를 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장한 걸 끌어가진 않고요. 넷리스트로 저장을 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거는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오아캐드에서도 패드를 불러 쓸 수 있고요. 예, 앞에서 파일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임포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오아캐드 파일도 얘가 불러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스파이스 네니스트, 스파이스 지난주에 배웠죠. 스파이스가 뭐죠? 아날로그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하는 거죠. 왜 하죠? 시뮬레이션을 왜 하죠? 예, 실제로 부품을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그 동작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회로만 그려져 있다면 여기서 직접 소프트웨어로 그 동작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스파이스 시뮬레이터 굉장히 좋죠.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라우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 라우팅 기능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는데, 라우팅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리는 수작업을 하는 라우팅을 할 겁니다. 라우트는 배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브레드보드에다가 어떤 회로를 구성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레드보드에 부품을 꼽고 그 다음에 각 부품의 핀을 점퍼선으로 연결을 하죠. 그 점퍼선으로 연결하는 걸 라우터라고 합니다. 라우터.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죠? 나중에 할 거고요. 레이아웃으로 보낼 때 이걸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다른 기능 여기서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레이아웃 에디터가 열리고 라우터가 열립니다. 그 밖에 매크로라고도 하죠. 이거 뭐죠? 키들을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능이 있을 때 뭐 누르고 귀찮을 때 이 기능을 쓰게 되는 거죠. 베이직 스크립트, 같은 기능 같은데 요거는 스크립트, 어떤 명령을 쭉 프로그램에서 기술해 놓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지정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옵션, 지난 강의에서는 언뜻 보여줬는데 기본적인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 배경 색깔, 폰트, 그리드, 스냅 이런 것들을 조정했었죠. 커스터마이즈는 메뉴 같은 거 지정할 수 있고요. 헬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아서 보기 바라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모듈리스트 커맨드의 설명 여기 들어 있네요. 인스톨 옵션도 있네요. 막 깔았는데. 하여간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꼼꼼히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있죠? 모든 여기 문서들은 친근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각 메뉴에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을 가볍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한번 봤는데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는 메뉴라기보다 스탠다드 툴바에 있는 걸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요 툴바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보이네. 스탠다드 툴바, 표준 툴바라는 게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을 갖다 놓은 거죠.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을 자주 쓰니까 번번이 메뉴 눌러 하지 말고 바깥쪽에 뽑아놨으니까 이걸 툭툭 누르고 쓰라는 거죠. 요즘 사용되는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 툴바란 말을 쓰지 않고 리본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리본, 끝에 덜렁 달아놔서 필요한 기능을 정리해놨다, 이런 기능을 쓰고요. 일반적인 용어는 툴바입니다. 그림 부분 이게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죠. 세문서, 열기, 저장하기, 지금은 쓰지 않는 디스켓 모양 있죠. 전통적으로 이걸 써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한 번 하는 거니까 처음에 할 때 잘해 놓으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출력하는 거, 요 가위는 뭐죠? 잘라내기, 종이 2장 있는 거 복사하기,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단축키, 요게 이제 숏컷 키라고 했죠. 컨트롤 N, 컨트롤 O, 오픈, 세이브, 프린트, 컷, 카피, 그리고 붙여넣기. 이런 거. 슈트란 말이 나오는데, 슈트는 우리는 지금 작업할 때 한 화면, 워크시트 하나만 쓸 거, 워크스페이스 하나만 열고 주로 쓸 겁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회로가 복잡한 경우도 있고요. 부품 사이즈가 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종이를 여러 개 열어서 할 겁니다. 즉 화면을 여러 개 열어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열리는 그 화면을 슈트라고 합니다. 셀렉션 그 다음에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지? 요거 어디 갔나? 얘죠, 얘. 맞나? 얘죠, 얘. 이거를 누르 맞는 것 같은데? 셀렉션 툴바 보이게 하는 겁니다. 스케매틱 에디팅 툴바는 아이콘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툴바가 하나 추가로 더 나타나죠. 얘도 추가로 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언두리도 그림 그리는 작업하다 보면 실수를 잘 하거든요. 그때 컨트롤 Z 누르면, 만들어 놓고 실수했다고 하지 말고 이럴 때 컨트롤 Z 누르면 되고요. 또 잘못해서 삭제했을 경우도 컨트롤 Z만 눌러주면 실행이 취소돼서 삭제된 게 바로 살아납니다. 좋은 기능. 그리고 이거 취소하지 말고 원래대로 하고 싶어, 그럼 컨트롤 Y를 누르면 다시 반복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줌 모드 온오프인데 이런 거 뭐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 홈키 이거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단축키가 있다는 거 이걸 키보드에서 아까 설명했죠. 홈키 전체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 이거는 화면을 다시 디스플레이하는 거. 이전 화면 프리비어스 뷰는 내가 화면을 여기저기 넘어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바로 전에 봤던 그 상태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앞화면 뒷화면 하니까 새로운 화면 같은데 그건 아니고 있는 화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라우터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밖에 명령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프로퍼티 뭐 설명되고 있고요. 아웃풋 윈도우 아래쪽에 표시되는 거죠. 그 다음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 에디팅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입니다. 메뉴 아니에요. 지금 툴바 설명하고 있습니다. 툴바. 아까 메뉴는 많은데 그거보다 여기 더 많은 기능이 이 툴바에 들어 있거든요. 스키매틱은 회로도라고 얘기했고요. 회로도를 수정하는 데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을 선택할 땐 셀렉트가 뭐지? 화살표.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근데 이걸 왜 적었을까? 예, 작업을 할 때 기능이 나눠지니까 선택하는 거냐 그리는 거냐 이걸 나눠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무브 대상은 어떻게 하죠? 대상을 선택하고 잡아당기는데 요걸 누르고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 끝에 대상이 붙어서 클릭만 딱딱딱 해주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브니까 새로는 안 만들어지고 이동이 되겠죠. 두플리케이트 이게 복사합니다. 카피 카피란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두플리케이트란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 나오는 툴들이 다 카피란 말을 안 쓰고 두플리케이트란 말을 쓰거든요. 복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걸까요? 요거죠. 아까 복사는 용지가 2장이었는데 그거는 텍스트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는 스키매틱 회로도 관련된 것들입니다. 스탠다드 툴바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잘 생각합니다. 물론 스탠다드 툴바에 있는 것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회로도와 관련된 것만을 취급합니다. 삭제, 딜리트죠. 똑같네요. 딜리트는 어떻게 선택하고 언제 툴바 눌러 딜리트 버튼 누르면 키보드에서 직접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되죠. 프로퍼티는 마우스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얼떻게 엔터를 쳐도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요 무슨 서류 제시안에 뭐 이거 쓰면 되고. 애드 파트 이건 부품을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뭐 저항, 캐패시터 등은 요겁니다. 엔드 게이트하고 도화기 표시가 있네. 이걸 갖다가 애드 파트라고 합니다. 부품을 파트라고 한다. 중요한 용어 나왔습니다. 이걸 하면서 굳이 하나씩 읽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파트, 부품, 얘가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커넥션, 커넥션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브레드보드에다가 부품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다 선을 꼽는 거, 선을 갖다가 와이어 또는 점퍼선 또 라인 이런 말 썼거든요. 네트란 표현도 쓰거든요. 그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연결된다는데 커넥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연결선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데 이거는 여기 있죠. 파트 끝에 선이 달렸고 선 끝에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커넥션 전선 점퍼선 오케이. 그 다음 뉴 하이라키 심벌 이거는 심벌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이라키는 그 계층적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 내가 쓸 회로도를 만들 때마다 제품 개발할 때마다 그걸 번번이 그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벌을 해놓으면 미리 거기 내장이 돼 있어. 미리 저장을 해놓고서 불러다 쓰는 형식으로 하는데 불러서도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상징적인 심벌로 우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층 부품을 만들 때 쓴다. 근데 심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뉴 하이라키 심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스와프 레퍼런스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품 상호간에 참조되는 설명들 이름을 서로 교환을 해준다는데 요거 기회 되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뭐 말로 해봤자 설명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핀 여기 스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체인지입니다. 스와핑하다 바꿔주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꿔준다는 거는 위치를 바꿔주는 경우 주로 씁니다. 값을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다. 레퍼런스 디스크립션에 뭔가 기능을 하는 게 있나 보네. 핀은 우리가 있는 그 핀입니다. 게이트 내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위치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그림도 이렇게 화살표로 돼 있네. 이름을 바꿔준다, 요 핀을 바꿔준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add 버스. 이 버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는 이해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습할 때 가능하면 또 버스를 잘 쓰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버스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뭐죠?
우리가 아는 버스는 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이야기하죠. 예,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버스, 연결된 점퍼선은 하나의 신호만 전달을 하죠. 점퍼선은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커넥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커넥션. 거기는 하나의 신호만 전달이 되는데 전달될 신호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가 나 64비트 컴퓨터야. 그 소리는 동시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64비트 개만큼 있다는 소리죠. 그럼 선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핀도 64개고 선도 64개를 그려야 되네. 그럼 짜증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럴 때 두꺼운 선으로 딱 표시해서 이거는 64개다 라고 정의하게 되면 선은 하나만 그려줘도 거기에 64개의 신호가 다 구분돼서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추가하고 스프릿은 버스를 나누는 거죠. 묶어놨는데 잘라 쓰겠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익스텐션 버스, 다른 버스들도 추가해 붙여 쓰겠다는 겁니다. 확 안 떠올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 개의 신호선이 묶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트 텍스트, 이건 정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앞 강의 설명할 때 끌어다 놨던 것들이 있었죠. 무슨 기능을 설명한다, 그때 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2D 라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굳이 2D, 3D 아니네. 왜 이렇게 썼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인이 2D잖아. 2차원적인 거잖아. 근데 2D 썼어요. 선입니다. 선. 앞에 있는 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선. 이거는 문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디파이는 수정한다는 소리거든요. 모디파이 수정. 그래서 2D 라인 선을 정정한다. 선 앞에서 앞 강의 설명할 때는 90도 45도 깎이는 거 얘기했거든요. 또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 컴바인은 연결하는 거죠. 호텔 컴바인 말고요. 언컴바인은 묶어주기. 그림을 그리는데 주로 2D 라인이네. 텍스트하고 2D 라인이네. 이거 주로 설명하는 데 쓰이는 것들 아니야 이거. 그런 거 할 때 각자 있으면 나중에 옮기거나 복사할 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묶어주는 효과를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스키매틱 에디터라는 게 회로를 그리기는 하지만 일종의 이것도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거거든요. 문서 중에 회로도란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쓴 전자 부품 이외에도 설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여기다 표시가 된 거거든요. 2D 라인 프롬 라이브러리네. 라이브러리라는 거 도서관이네. 거기서 갖다 쓸 수 있네. 하여간 여기는 그 추가적인 설명이나 그림, 정기적 특성을 갖지 않는 것들을 주로 관리하는 메뉴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네요. 스키매틱이라고 해서 회로도만 관련된 줄 알았는데 그 밖의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렉션 필터 툴바. 중요한 용어가 필터입니다. 필터 하는 역할이 뭐죠? 걸러주는 거죠. 얘가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뻘거네.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셀렉션, 어떤 걸 선택할 때 또 지워졌네. 선택하는 거를 골라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마우스에 걸리는 것들이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우스 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터를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내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툴바 중에 첫 번째 게 anything입니다. anything 모두 다라는 소리죠.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요건데 다 체크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마우스로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nothing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고 화면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체크해 놓으면 아무것도 마우스 클릭해봤자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밖에 파트, 이제 용어들이 또 이 용어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파트는 부품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파트는 뭐고 또 게이트는 뭐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파트와 게이트의 차이점은 뭐죠? 파트는 실제 부품을 얘기합니다. 실제 부품 파트, 일렉트로닉 파트, 전기 부품 이렇게 해석을 하죠. 게이트는 그 부품을 이루는 기능 요소, 그 부품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 것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게이트로 표시되는 것은 AND, OR, NOT, XO와 XNO와 같은 논리 기능 블록을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썼을 경우 나중에 파트로 변합니다. 자동으로.
스키매틱 에디터에서는 그냥 불러 쓸 수 있지만 엔드 게이트, 우아 게이트 갖다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레이아웃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부품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좋은 기능이죠. 엔드 우아 게이트 쓰면 지가 이 TTL IC 몇 번을 썼는지 지가 알아서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은 기능이죠. 그리고 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뭐 네트? 이런 데니까요. 앞에서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커넥션이라고 나왔죠. 그 커넥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트라고 하네. 개발자가 틀린가 보네. 용어 설명을 이렇게 놓고. 네, 그 선을 네트라고 하는. 네트의 의미는 서로 연결시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커넥션 말고 다른 것도 좀 연결 소지가 좀 있어 보이네요. 어쨌든 어떤 파트나 게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신호선을 네트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커넥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 핀 앞에서 핀을 용어 썼죠. 어떤 파트나 게이트에 입력과 출력하는 곳, 포트란 표현도 있는데 포트란 말도 씁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포트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핀 일반 부품에서 핀이란 표현 많이 썼죠. 하이라키컬 심벌. 이거는 아까 하이라키컬 심벌, 하이라키 심벌이란 거 했었죠.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선택이 된다. 하이라키 심벌이라는 거는 자주 쓰는 거를 갖다 미리 등록을 해놓고 불러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파트에 해당이 돼요? 게이트에 해당이 돼요? 뭐 같아요? 실제 이런 부품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게이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쓰면서 봐야죠. 페이지 개발자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 나도 모르니까. 오케이, 심벌. 그리고 오프 페이지 심벌. 이것도 심벌이네. 근데 오프 페이지란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새로운 용어죠. PCB 패즈 로직을 위해서 회로를 그릴 때는 그리는 회로가 복잡하거나 큰 경우 페이지를 바꿀 수 있거든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걸 시트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하나 시트, 그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개 화면으로 나눠져 있는 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라고 보면 됩니다. 오프 페이지 바깥쪽이라는 소리죠. 요걸 하면은 여기 어떤 심벌을 갖다 배치하게 되면 이게 바깥쪽에서 불렀을 때 그 이름만 지정해주면 그거랑 연결된 걸로 처리를 해줍니다. 마치 뭐 이렇게 종이 넘길 때 맨 밑에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나오는 거 그거죠. 아니면 몇 페이지로 가주세요 이런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페이지랑 연결되는 심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버스 세그먼트 이런 말 나오네요. 여기 커넥션도 있네. 봅시다. 버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의 신호선에 여러 개 신호를 보내는 경우, 하나의 신호선이 그렇죠. 하나의 신호선인데 그 속에 여러 개의 신호선이 합쳐져 있어서 쓰는 경우입니다. 버스 세그먼트는 그 한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묶여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신호선만 쓰고 싶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그먼트 조각이라는 소리니까요. 갖다 쓴다는 거죠. 커넥션도 있구나. 그러면 회로 간에 연결되는 커넥션만 할 땐 이거고 연결된 걸 다 할 땐 네트를 골라준다는 거네요. 그 뭐 네트 개념이 있긴 있었는데 그쵸. 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진 않겠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 확인 꼭 해봅시다. 네트하고 커넥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꼭 보도록 하죠. 커넥션 세그먼트. 연결된 걸 또 자를 수도 있네. 이게 뭘까? 이거는 아마 선이 어떤 데서 연결선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개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파일 내부 구조나 실제 회로도 상에서 봐야 되거든요. 선이라도 우리 점퍼선 쓰는데 점퍼선 잘라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또는 두 개의 선을 하나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 건너뛰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개념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필터기 때문에 오류를 막으려고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타이 돛이라고 있는 넥타이 그 타이입니다. 타이 끈? 케이블 타이, 넥타이, 그 타이. 근데 돛이에요. 점. 이거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정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션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타이 형태 묶어주는 점이다 했고 어떤 네트선 커넥션이 가는데 커넥션 우리 점퍼선 브레드보드 쓸 때 보면 하나 신호를 둘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연결되는 점을 타이 돛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라벨은 레이블이라고도 하죠. 그냥 설명이죠. 어떤 선에다가 요거는 뭐 하는 거다 설명 달아놓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벨. 오케이. 3D 라인 아이템. 이건 또 뭐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선인데 선에 아이템이 붙었네. 그냥 선인 것 같아요. 3D 라인만 선택하는 거, 텍스트만 선택. 굳이 아이템을 또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네. 3D 라인도 종류가 여러 개니까 한 것 같고요. 텍스트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아이템스라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정기적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건 정기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도움이 되라는 그림들이죠. Search and Selection. 이건 뭐야? 봅시다. 잘 모르겠네 나도. 슈트에서 필터 옵션으로 선택된 모든 아이템의 리스트를 위치와 같이 나타낸다.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뭔지 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필터 옵션으로 선택된 모든 아이템들의 리스트를 위치와 같이 나타낸다. 위치와 같이 요 용어가 좀 까다로운. 위치와 같이 나타낸다. 어떤 좌표값이 나온다는 느낌이 나네요.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프리비어스 오브젝트, 넥스트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검색된 바로 이전 아이템을 검색한다. 리스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요 부분은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인데 나중에 시간 남은 살펴봅시다. 시간 나면. 지금 셀렉션 필터 툴바 설명하고 있습니다. 셀렉션 필터 툴바. 이거 왜 쓴다고 그랬죠? 스키매틱 그 페이지 로직의 그 워크 스페이스 안에는 많은 객체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뻗죠? 파트, 게이트, 네트, 핀, 커넥션의 심벌에다가 텍스트에다가 2D 라인에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막 건드리거나 잘못 삭제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럴 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내가 마우스 할 때 뭐만 난 작업하겠다, 뭐만 선택하겠다, 그거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필터 걸러주겠다는 거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쓰는 기능입니다. 툴바 모양들 지금 설명하다 막 넘어갔는데 이것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맞아, 이게 이거구나. 여기 두꺼운 선으로 표시된 거 여기 버스입니다. 버스 오케이. 이렇게 네모난 곳에 게이트. 실제로 스키매틱에 표현되는 즉 페이지 로직 워크스페이스에 나타나는 회로도를 샘플로 하나 올려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이름들을 여기서 한번 연결시켜서 이게 그거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설명한 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스키매틱 텀,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사용된 용어들, 그림에 사용된 용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스가 뭐라고 그랬죠? 버스. 내가 사용하는 회로가 64빗 컴퓨터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데이터가 전달될 때마다 64비트의 신호선을 그려야 돼요. 한 선은 한 비트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63은 64개의 선을 그려 주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 버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버스선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좀 두껍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두꺼운 선이 나면 버스선이네. 버스는 보통 기억자 니은자나 이렇게 꺾어주는데, 그래서 두껍게 표시하면 버스네. 여기 몇 개가 들어갔지 보면 한쪽 끝에 가서 버스 네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버스 네임 끝에 보면은 꺾은 가로에서 뭐뭐 땡땡 콜론 숫자가 나옵니다. 0부터 00 콜론 14. 그럼 여기는 전체 몇 개의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14니까 14개? 아니죠. 0부터 14까지입니다. 0부터 14는 1부터 14가 14개고요. 0부터 14하면 15개가 되는 거죠. 15비트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A00부터 안 보이네.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어디 갔나? 여기 좋아 보이네요. 00부터 A00부터 A14번 토탈 몇 개죠? 헤아려본 15개 신호선입니다. 15개 신호 연결될 때 선을 15번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두꺼운 선만 그리게 되면 거기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특이한 점은 버스에 연결됐던 끝이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 다 꺾이고 있죠. 여기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여기 몇 번째 비트인지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버스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이 얇은 선 단일 시그널 1비트짜리 신호선에는 꼭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일반적인 스키매틱의 회로도에서는 다 1비트를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 얇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두껍게 표시되는 게 있으면 이게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에는 그럼 이게 15개짜리가 이러고 그러면 64개는 더 두꺼운가? 그건 아닙니다. 버스는 두께는 동일한데
한 비트짜리보다는 두껍게 표시가 되고 몇 개가 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두껍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버스 끝에는 꼭 이렇게 이름이 뭐고 몇 비트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아까 레퍼런스 디스크립션에다가 설명한 것 같은데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네. 예, 요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부품명. 이거는 뭐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 이렇게 붙여집니다. 나름대로 구분은 해야 되니까 똑같은 부품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1번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 구분하기 위해서도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부품 이름은 밑에 나오는 파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 네임. 아이고 안 보이네 요번에 또. 예, 파트 네임이 부품명이 되겠죠. 파트 네임이 부품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이거 여기 있네요. 74C256이라. 아, 또 감췄네. 예, 이 칼 색깔이 중요하네요. 색깔이 중요해요. 예, 여기 보면 예, 87C256이라는 부품이 있고요. 이 부품이 바로 파트 네임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이 이름 U와는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가 됩니다. 이건 자동. 앞에 있는 U자가 부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앞에 있는 U자가 부품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지? 오프 페이지 아까 설명했었죠. 오프 페이지가 뭐라고 그랬죠? 요런 모양이 됩니다. 오각형. 이거는 요 회로의 요 선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쪽에 있는 시트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연결하고 싶은데 연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 똑같은 XY라고 했죠. 여기 XY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선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얘는 거기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페이지가 다를 때 다른 화면에 작업을 했을 때 쓰이는 겁니다. 핀 넘버 뭐라고 그랬죠? 예, 부품의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놈들이죠. 그것들입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약속된 거는 보통 왼쪽에 입력을 그리고 오른쪽에 출력을 그립니다.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출력되는 건 보통 Q 또는 아웃풋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자유롭게 쓰거나 인풋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 마치 그 VCC 그라도 VCC, GND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써요. Q가 들어가면 출력이구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확실히 출력이야. 이렇게 보면 이름만 보고 또는 위치만 보고도 이게 입력 신호선인지 출력 신호선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핀 넘버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구나. 밖에 있는 건 핀 번호가 되는 거고요. 안에 있는 건 핀 네임이 됐네요. 이름. 이름도 있고 번호도 있구나 참. 예, 이름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번호는 그냥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핀 번호는 실제 부품의 외형에 있는 순서대로 배치하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랑 동일합니다. 핀 네임은 기능적인 거랑 맞추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기능적인 핀 네임에 배치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핀 번호가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어느 걸 기준으로 맞추는 게 좋을지는 잘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좋은지 핀 번호야 뭐 기능이 중요하죠. 회로 그릴 때는. 그래서 기능 우선으로 지금 정돈이 돼서 이름, 이 심벌 안에 있는 이름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심벌이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 부품이라 파트에 해당 파트가 되나? 네, 파트가 되겠죠. 부품이니까. 그리고 엔드나 오화 게이트 등은 게이트란 말을 쓰고요. 사용자가 만들었을 땐 심벌이란 말을 씁니다. 핀 네임, 핀 넘버. 이렇구나. 보통 핀 네임은 안에 적어주고 핀 넘버는 밖에 적어주고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동그란 게 달린 거 이건 뭐죠? 이거 또 감춰졌네. 예,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건 뭘까요?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거는 낫 게이트가 붙은 거죠.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 동그란 모양의 풍선 모양이라 버블이란 말. 이게 붙으면 신호선이 인버팅 돼서 나가죠. 엔드는 그러니까 하이면 로우로 로우면 하이로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설명하는 게 많네요. 이런 선들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네트? 아니죠. 이거는 커넥션이죠. 얘도 커넥션이죠. 이것도 다 커넥션이죠. 커넥션. 이것도 커넥션이고요. 커넥션이죠. 커넥션. 오케이. 연결하고 요 끝에 붙은 거, 요거는 파트가 됩니다. 부품이 되는 겁니다. 그라운드가 무슨 부품이 있어요? 연결된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라운드 선에 연결해야 되니까 그런 파트란 표현을 쓴 거고요. VCC는
여기 있잖아요. 파워 파트라고 되어 있네. 전원선에 연결이 되니까 해준 겁니다. 여기는 볼트가 명확히 표시가 되죠. 5V, 12V, 9V 나눠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들 커넥션이라고 설명해놨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연결선들. 그리고 연결선을 따라가 저항이네. 저항은 실제 모양이 아니네. 저항 심벌이죠. 이런 거 심벌이라. 실제로 근데 심벌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저항임을 알 수 있죠. 실제 저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저항은 이렇게 핫도그 같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있죠? 이거 얘기합니다. 저게 찌글찌글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미로 저게 적은 거.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면 끝에 이렇게 핀 번호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무슨 극성이 없는데 핀 번호를 했지? 핀 번호 해놓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87C 256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붙여놨고,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밑에 value라고 표현해 용량도 이렇게 표시가 용량이 있는 거는 용량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하네. 이런 게 프로퍼티에 지정하는 것들입니다. 프로퍼티에서 지정하는 사항들이죠. 프로퍼티가 단지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부품에 대해서는 용량값 규격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R이라는 게 있네. R1이라는 게 적혀있네. 이건 뭐지? 아까 위에 부품은 V1, U1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겁니다. 저항이라 앞에가 그러니까 그 패밀리라고 했죠. 파트 패밀리라고 해서 부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도. 저항은 R로도 캐패시턴 C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TTL IC로는 U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만 봐도 이거 어떤 종류의 부품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거죠. 그 밖에 또 설명하는 게 뭐가 있죠? 왼쪽으로 넘어가서 타이덧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덧이 뭐라고 그랬죠? 연결된 넥타이 또 점 형태로 여기 요 커넥션 지나가는데 지금 얘하고 얘가 얘 두 놈이 같은 선을 활용하고 있죠. 얘하고 얘가.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여기 연결됐다는 거죠. 각각 들어가면 손이 두 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툴에서 뭐 정션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정션 연결됐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스키매틱 에디터에서는 페이지 로직의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림들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설명할 때도 이 용어를 가능하면 준수할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주기 바랍니다. 스키매틱 용어 앞에서 얘기한 거 가볍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부품 파트라고 나온 거는 부품 이름을 얘기합니다. 실제 부품입니다. 오케이. PC면 라이브러리로 사용되고 있고 파트 네임으로 호출됩니다. 버스는 왜 쓴다 그랬죠? 여러 개 신호선이 여러 개일 경우 그걸 다 그려주기 귀찮으니까 하나로 뭉뚱그려서 쓴다 그랬죠. 묶여져 있는 신호선입니다. 몇 개가 되든 두께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신호선 끝에 버스 끝에는 이 버스가 몇 비트가 되는지를 꺾은 선 가로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땡땡 콜론을 써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0부터 늘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임의의 번호부터 시작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의 값만큼 활용되는 거죠.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 아까 U1, R1 나왔던 거 있죠. 이건 부품의 종류를 구분해서 번호를 매겨 놓은 겁니다. 패밀리란 말도 썼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TTL IC 같은 TTL IC 같은 경우는 U로 시작이 되고요. 캐패시터는 C, 저항은 R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용자가 지정 가능합니다. 오프 페이지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회로가 너무 커서 다른 페이지랑 연결시키고자 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시트 어딘가에는 그 동일한 이름으로 된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걸 빼먹었네. 다른 페이지 날아갈 때도 쓰지만 한 슈트 안에서 한 페이지 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연결을 귀찮을 때도 써도 됩니다. 그렇구나. 선 그리기 귀찮으면 다 이름 붙여버리면 되네. 그렇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커넥션이 없이 모든 선마다 이름을 다 붙여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죠? 재활용하기 좋죠. 여기저기 잘라다 갖다 놓고 이름만 통일시키면은 회로 그리기 굉장히 좋죠. 우리 브레드보드에다가 부품 꽂아서 어떤 회로 구성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뭐죠? 점퍼선 연결이잖아요. 거기다 이름 붙여놓으면 이름은 자동으로 이 페이지 로직이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프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를 했는데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된다는 겁니다. 핀 어떤 신호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부분이죠. 핀은 넘버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넘버는 그냥 물리적인 실제 물건의 부품에 있는 순서를 매긴 거고요. 네임은 기능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실제 부품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VCC, GND 얘기하는 거, 파워는 VCC 얘기하죠. 타이덧 어떤 용도로 쓴다고 그랬죠? 신호선이 두 개가 합쳐진 경우 합쳐진 걸 정확히 표현하려고 점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다른 소프트에서는 정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션. 오케이. 그 다음에 커넥션이나 커넥터였구나. 이거 설명하면서 앞에 실수한 게 자꾸 발견이 되네요. 커넥터. 회로도 작성 시 각 부품의 핀과 핀을 연결하는 신호선에 사용되며 신호선의 이름. 아까 봤던 글씨는 커넥션이 다 이름이 있네요. 그 이름이 이런 달러 0001 형식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그걸 커넥터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신호선의 이름. 이것도 한번 나중에 회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리스트란 말이 나왔네요. 네트리스트. 이거는 내가 그리는 게 패지나 다른 CAD 소프트웨어들이 내가 그린 내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문자로 바꿔서 저장을 하거든요. 특히 네트리스트는 네트 연결된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페이지 로직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데이터를 전환할 때도 네트리스트로 저장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페이지에서 설계된 거를 오아캐드에서 쓰고 싶어도 네트리스트로 저장해서 던져줍니다. 오아캐드 데이터를 페이지에서 열어보고 싶을 때도 네트리스트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네트리스트는 보통 ASC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다면 ASC라는 확장자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법은 아니고 규정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이 넷리스트는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트리스트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회로도의 정보를 PCB 레이아웃 작업에 넘길 때 쓰이는 데이터 파일을 네트리스트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품 간의 연결 상태가 정리되어 있고 ASCII2 형태로 되어 있다. 즉 문자로 되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아까 설명했지만 네트리스트란 말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스키매틱에 사용되는 용어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건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이런 CAD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면 라이브러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도서관 있죠. 내가 여기다가 회로도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뭐 저항도 갖다 캐패시터도 갖다 놓고 TTIC도 배치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다 내가 할 때마다 번번이 그려서 쓸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은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CAD 소프트, 이 CAD는 일렉트로닉 전자 CAD라 이 CAD란 말을 씁니다. 앞에 아마 기초사항에서 나왔던 용어 같은데 여기서 부품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여기는 부품 정보가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편하게 쓰는 거거든요. 엔드게이트 쓸 때마다 그림 그려서 쓸 수 없잖아요. TTLIC 그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그리고 있어요. 회로 설계할 때마다 이건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고 불러다만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전자부품 계속 새로 개발이 발명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쓰는데 새로운 부품이 나와서 진짜 좋은 거야. 꼭 쓰고 싶어. 근데 회로를 어떻게 그리지? 그럴 때는 디자이너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스템 라이브러리,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기본으로 제공되고 풀이랑 같이 깔리는 걸 기본 라이브러리,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건 다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PCB 관련된 이런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실제 부품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 되면 또 이건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나온 부품이라 내가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 이런 걸 사용자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된 모든 라이브러리는 멘토 그래픽스 밑에 해당 버전일 때도 있겠죠. 거기 밑에 보면 SDD 홈이란 폴더가 그 속에 라이브라는 폴더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는 모든 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패지라는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워킹 디렉토리 지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위치가 C 드라이브의 패지 프로젝트라는 폴더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파일 저장할 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 따로 할까? 라이브를 한번 만들면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가 용이한 것, 남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에 갖다 놓은 거고요. 내가 그리는 거는 자주 쓰니까 여기에다 저장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패즈 로직에서 쓰이는 것들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메뉴하고
그리고 또 뭐 했죠? 툴바에 뭐가 있었죠? 예, 대표적인 것은 스탠다드 툴바,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 셀렉션 필터 툴바 했죠? 그거 설명했습니다. 메뉴만 쭉 읊푸는데도 1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좀 잘 익혀 처음에 기초를 잘 닦으면 앞으로 쓸 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로를 설계하고 아트웍 레이아웃 작업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능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메뉴에 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오늘 설명한 거는 스키매틱 즉 PC 패즈 로직에서 쓰는 것들을 주로 설명을 했고요. 레이아웃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로상에 쓰는 용어들이 있었죠. 파트, 게이트, 심벌, 네트, 커넥션, 커넥터, 버스, 타이덧, 오프 페이지, 그라운드 이상한 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용어들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문은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냐 말로 전달 글로 표현이 되고요. 그걸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가 자기의 능력 지적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용법은 그걸 보고 많이 또 써봐야 됩니다.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죠. 써본 만큼 실력은 향상됩니다. 많이 써보길 바라는데 다들 정상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